네, 19대 대선 선거운동 종료일이 벌써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짧고 굵었던 선거운동이었는데요. 오늘도 5분의 정당 관계자 모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선거운동 정리해보고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호소한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소개해드리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변환봉 자유한국당 수석 부대변인, 장진영 국민의당 선대위 대변인, 진수희 바른정당 선대위 총괄본부장, 배진교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정말 내일까지니까 후보들도 마지막 총력전을 펼치고 있죠. 후보들의 모습 잠깐 보시고 돌아오셔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로지 정권 연장만을 위해서 아무런 반성 없이 국정농단 세력들이 다시 뭉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탄핵, 촛불 모두 다 좌파 세력들의 책동이다. 박근혜 탄핵도 반대, 구속도 반대. 뻔뻔하죠? 이 사람들이 내가 집권하면 어떻게 하려고 홍준표는 앞뒤 안 재고 잘못된 거 있으면 내가 그냥 안 둔다는 거 아직 몰라요. 언론도 기울어졌고 우리가 돌파하려면 이거는 옛날 좌파들이 하던 촛불 세력들이 하던 민중혁명밖에 없습니다. 좌파들이 전유물인 민중혁명으로 대통령이 암퇴해보겠다 이겁니다. 별명 하나 생겼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배철수가 아니라 안스트라다무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예언해서 제대로 맞춘 확률 100%였습니다. 안철수가 문재인을 이깁니다. 문재인 후보를 이기는 데만 이제 신경이 달려 있다가 이제는 홍준표 후보나 자유한국당의 어떤 자격이나 이런 문제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성 비하 발언하고 있고 막말하고 있는 저런 사람은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수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보수층이 홍준표 후보를 찍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향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촛불 심상정이 적폐 홍준표를 꺾느냐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심상정의 한 표는 사표가 아니고 1타 3표입니다. 심상정의 한 표는 홍준표 잡는 적폐 청산의 한 표입니다. 맞죠? 네, 후보들도 다 목이 쉬었어요, 그죠? 네,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일 자정까지죠, 네. 선거운동 기간이. 그래서 아마 처음 시작하는 곳이 상징성이 있었던 것처럼 내일 마지막 선거 유세를 어디서 하느냐, 그것도 상징성이 있고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나오신 분들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다 보셨지만 대부분 할 때 기호순으로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5번부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심상정 후보 어디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선거운동 마무리합니까? 네, 먼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대선은 우리 대한민국 1,700만 촛불 국민들이 열어준 대선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당, 어느 후보보다 먼저 탄핵 국민들과 함께 지난 겨울을 심상정 후보가 보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광화문 또는 청계광장을 생각하고 있고요. 광화문이나 청계광장. 네, 또한 이번 대선을 통해서 20대의 눈물 그리고 20대의 아픔을 함께 부둥켜 안았던 20대와 함께하게 한 대학가 중에 한 곳을 마지막 유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최종 결정은 내일 오전 정도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확실히 결정하지 않았지만 하여튼 젊은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 유승민 후보는 다른 후보에 비해서 아직 목이 좀 덜 쉬신 것 같긴 한데. 아니요,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까? 쉬셨고요. 네. 근데 그 말씀 먼저 드리기 전에 살짝 MBN 쪽에 좀 살짝 가벼운 항의를 좀 해야 뭔데, 되겠어요. 어떤 말씀이시죠? 아까 이 후보들 유세하는 게 쭉 비춰졌는데 네. 다른 후보들 다 대규모 군중 앞에서 메시지 전파하는 걸 하셨는데 네, 오늘 유승민 후보 대구에
가셨어요. 대구의 네. 동성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젊은 층 포함한 인파가 있는 가운데 유세를 하셨는데 그 장면 딱 빼고 그냥 그래요? 개별 인터뷰하는 장면만 내보내셔서 뭐 살짝 특별한 의도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는 뭐 않고요. 그렇긴 한데 제가 살짝 서운함을 느껴서 한 말씀 알겠습니다. 드리고요. 내일 그 발언에 이제 뭐 중점이 있고요. 오늘 말씀하신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 네. 오늘 화면은 아닙니다. 제가 아직 오늘 화면 입수가 안 그런가요? 됐기 때문에. 아니 오늘도 그렇지만 쭉 그 젊은 그 아주 많은 젊은 층이 환호하는 네. 그런 그림들이 많았었는데 왠지 예. 그런 게 안 나왔는지 예, 저희가 나온 걸로 저희가 한번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젊은 층이 환호하는 아유. 거 많은 화면 좀. 네. 아까 서운한 항의 접고요. 감사드립니다. 예. 저 내일 있을 마지막 유세 저희들 비밀입니다. 비밀이요? 네. 얘기하셔야 사람들이 네, 많이 네. 모일 거 아닙니까? 네, 아직 그 최종 지금 결정만 남았고요. 네. 저희도 지금 유승민 후보의 그 개혁 보수의 이미지 또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전달 효과가 가장 좋을 네. 그런 최적지를 지금 마지막 고민을 하고 있는 네, 중이라 네, 오늘 네. 중으로 음. 잠시 후에는 예,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순신 장군 얘기하시니까 혹시 아산 형충사업은 어떠신지 또. 아, 그러면 저기 전국 각지에서 좀 네. 오시기가 좀 힘들 것 그렇습니까?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광화문에 그래서. 이순신 장군 동상도 어.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는 또 다른 후보들이 이미 이렇게 침을 발라놓으셨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어디서 마무리할 결정이 혹시 되셨는지요? 예,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안 나왔지만 대전으로 지금 대전까지는 결정이 됐습니다. 대전. 네, 대전. 네. 대전은 국민의당이 작년 2월에 창당할 때 창당 대회를 했던 네, 그런 네. 곳입니다. 네, 서울에서 안 하고 대전에서 했죠.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유일하게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이렇게 마지막 유세를 할 것 같은데요.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이 통합을 처음부터 창당 때부터 진보와 보수의 대립을 극복하고 통합하겠다. 또 지역주의를 넘어서 통합하겠다. 네. 또 대도시 수도권에만 몰려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불균형을 지방 분권으로 해서 전국 국민을 통합하겠다. 뭐 이런 기치를 내걸고 만들어진 당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가치를 담아서 마지막 유세도 대전에서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지역 통합의 이미지, 네. 예, 그걸 상징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홍준표 후보는 어디 정해졌나요? 예, 아까 자막에서는 서울역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서울역이 아니라 대한문 앞에 서울시청 광장으로 정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서울에서 그래도 가장 많은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은 광화문 광장과 서울시청 광장을 들 수 있을 시청 것 광장. 같은데 네. 또 서울시청 광장 같은 경우에는 그 탄핵 관련해가지고 이제 보수층들의 목소리를 많이 냈던 곳이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서울시청 광장이 있는 대한문 앞으로 정했습니다. 대한문 앞으로. 네. 과거 태극기 집회가 많이 열렸던 그런 네, 곳인 그렇죠. 거죠? 네. 문재인 후보는 지금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예, 문재인 후보는 역시 예상하시는 대로 광화문 광장을 마지막 유세 장소로 택했습니다. 네. 광장은 모든 이념과 사람과 뭐 토론 이런 것들이 다 모이는 용광로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 대선이 있게 한 촛불혁명이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4.19 혁명, 5.18 민주혁명, 그리고 60 항쟁이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지만 이번 촛불혁명은 반드시 완성된 혁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1단계가 바로 정권 교체입니다. 그런 촛불혁명이 시작된, 촛불혁명이 마련한 이 대선에서 그런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또 2단계 완성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새로운 개혁 입법을 통한 어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이것은 바로 협치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광장의 정신을 바로 그런 협치로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 촛불혁명을 상징하는 광화문에서 마지막 휘날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 나오신 분 대부분 이제 뭐 대변인 또 뭐 총괄 본부장 하시면서 다른 후보 또 다른 정당 많이들 비판하시죠. 비판도 하시고 해서 아마도 이제 나중에 가시면 입이 좀 씁쓸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본인 후보, 본인 당 말고, 본인 속한 당 말고, 다른 정당 후보들 중에서 가장 그동안 어떤 선거운동을 좀 잘했다. 이런 점은 좀 그 다른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후보들을 좀 정당을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수도 가능합니다. 네. 이번에 저 4번 저 네, 다른 네, 정당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예. 저는 뭐 망설임 없이 심상정 후보를
꼽고 싶습니다. 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 같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에는 준비된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이러면서 이 기대를 많이 모았었는데 참 유감스럽게도 헌정 초유의 임기 중에 탄핵을 받는 그런 대통령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네. 이것이 여성 정치인 전체 이미지를 좀 나쁘게 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뭐 100년 만에, 그러니까 100년 안에 이제 다시는 여성 대통령 안 나올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곤 하셨는데 네네. 그 여성 정치인에 대한 좀 안 좋은 이미지를 이번에 심상정 후보가 상쇄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네. 번째는 TV 토론 때 보셨지만 저희 유승민 후보와 함께 TV 토론 문화를 진일보 시키면서 이 선거 문화를 한 발 더 발전시켰다 하는 점에서 네네. 저는 심상정 후보에게 높은 점수를 네. 아이고, 드리고 싶습니다. 지체 없이 네. 꼽으셨습니다. 예. 저 화면에 보시면 이제 아까 섭섭하게 생각하시던 아, 예, 예. 좋은 아유, 감사합니다. 그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항의한 보람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장진영 대변인은 어떤 후보나 정당을 꼽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당 말고 그렇죠. 네. 예. 저도 아마 이제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특징이 이제 그 동안에는 그 약간 대선전에서 소외됐던 그런 이제 소수 정당들이 뭐 이제 정의당, 바른정당 이런 당들이 예전 같았으면 굉장히 토론에도 잘 못 끼고 그랬을 텐데 네. 다 같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되는 바람에 가장 그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적극적인 공략을 할 수 있는 입지에 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국민들이 새롭게 이 두 당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그리고 예. 또 후보들의 빛나는 그런 역할이 있었다라고 네. 저희도 아유, 자평을 감사합니다.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거는 우리 정치사를 아주 획기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가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 네. 그런 점에서는 아주 제가 뭐 감히 칭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그런 점에서는 평가할 만하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토론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미래 세력이다라고 하는 3, 4, 5번은 미래 세력이다. 저희가 이제 안철수 후보가 요새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런 군을 형성했다. 미래 세력 군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네.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요. 네. 기술적으로 굉장히 잘한 후보가 또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저는 그 문재인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어떤 기술적으로.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문준용 의혹에 관한 내가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의혹이 네. 불거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모르쇠로 일관을 잘하셨어요. 네. 아주.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참 저걸 배워야 될지 어쩌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뚫기가 어려운 굉장히 그러나 그거는 나중에 언젠가는 좀 이따가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거 기술면으로 보면 야 참 잘하긴 잘한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예, 맞 이게 칭찬인지 칭찬 아니 정말로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하여튼 기술적으로 잘하셨습니다. 예. 그건 정말 아니 인정합니다. 그 장지정 대변인 제가요? 기술적으로 잘하셨습니다. 아까 4번, 5번 칭찬하시면서 3번까지 살짝 끼워넣으신 것도 아주 기술적으로 끼워하셨고. 자, 홍준표 후보 측은 어떻게 우리 변한봉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같은 다자 구도하고 혼돈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제가 다른 당 후보를 솔직히 저는 기술적으로 칭찬할 만한 능력은 안 되고 네. 오히려 저는 군소 후보들 중에서 그러니까 주목을 받지 못했던 후보들 중에서 뭐 통일, 개헌, 양심 한 가지 메시지를 아주 중점으로 내신 분들이 보이시더라고요. 아, 이거 그냥 6번 이하에 나오신 분들. 그렇죠. 네. 그분들 군소 후보들 중에서 정말 뭐 다들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딱 한 가지 나는 통일, 나는 개헌, 나는 네. 양심. 그 점은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 칭찬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신가요? 자, 우리 박수현 대변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역시 우리 심상정 후보님하고 우리 유승민 후보님을 좀 칭찬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유는 똑같습니다. 말씀 다 우리 장진영 대변인 하셨듯이 똑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정당 정치가 민주주의 요체로 정당이 잘 발전하기를 바라고 기왕의 정당은 역동성을 가지고 여러 정당이 자기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다당제 구조를 개인적으로 선호하는데 이번에 국민이 만들어주신 이 정당 구조는 아마 우리나라 민주정치를 발전시키는 출발점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군수 후보들이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토론회를 통해서 자기의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정의당이 옛날에 어떤 통진당이나 과거 급진 진보정당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
중도까지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잘하신 것 같고요. 네. 유승민 후보님 토론 역시 잘하셨지만 가장 더 잘하신 것은 정말 여러 가지 그 아픔과 어려움, 그런 압박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시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끝까지 갖고 보여주셔서 대선 이후에도 어떤 보수 개혁의 희망, 그 싹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길러주시는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칭찬 좀 들어봤고요. 자, 다 아시다시피 사전 투표가 심상. 저에게도 아까 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5번만 못했으니까. 그래, 죄송합니다. 네. 돌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끝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사실 뭐 홍준표 후보님을 제외하면 나머지 네. 후보님들은 그 각자의 처지에서 정말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네. 특히 이제 TV 토론을 통해서 각 정당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후보님들이 잘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 후보님이나 안철수 후보님은 이렇게 중도로서의 자신들의 역할들에 대해서 충실히 잘 하신 것 같고, 네. 특별히 또 심상정 후보가 돋보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건전 보수 입장을 대변하고 정책적으로 날카롭게 토론에 임하셨던 유승민 후보 또 덕도 저는 사실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합이 측면에서- 잘 맞은 표현이 있었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양쪽에서 이런 정책 경쟁과 또 가치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논의될 때 우리 국민들께서도 국민의 삶을 위해서 어떤 판단이 옳구나라고 하는 것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네. 저는 이번 대선이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들이 나름대로 제시된 측면에서 유승민 후보가 두 분도 물론 잘 하고 계셨지만 심상정 후보하고 견주어 봤을 때 정말 잘하신 후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토론 보시면서 또 선거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유권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다 잘 판단하고 계실 점이 있고요. 자, 아까 하던 말 이제 계속하죠. 지금 다 아시다시피 사전 투표율이 26.06%, 1,100만 명이 지금 또 투표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만 높은 투표율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80%를 넘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 투표율이. 그러면 지난 그 18대 대선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일단 그렇게 관측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높은 이런 투표율 혹시 자당에 유리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렇게 높을 건 다 다른 후보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지 지금부터는 이제 제논의 물대기 가능합니다. 자, 3번부터 오늘 좀 안철수 씨 혹시 이렇게 투표율이 높아지면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면이 있을까요? 투표율이 높은 거는 무조건 좋은 일이죠. 네, 투표율 그렇죠, 높은 거를 자기 당에 불리하다고 해서 환영하지 않는 거는 그건 정당의 자격이 없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국민들이 합니다. 많이 나오셔야죠. 예,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체 국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는 네. 정말로 바람직한 일이고 그런 면에서 이번에 저는 85%가 꼭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85%가 네. 그렇게 될 걸로 또 기대도 되고요. 네. 그런데 또 더해서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높은 투표율은 국민의당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왜냐하면 저희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시대적 흐름에 가장 잘 맞는 후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네. 불행히도 국민의당은 조직이 약합니다. 네. 생긴 지 이제 겨우 1년이 넘은 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취약한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을 동원한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이 강한 당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투표율이 높아지면 투표율은 조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문재인 후보 특히 이제 우리가 경쟁 관계에 있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굉장히 튼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성에는 큰 그 한계가 있다라는 게 여태까지 여론조사에서도 잘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 조직을 넘어서는 조직 밖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안철수 후보에게 많은 표가 몰릴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겁니다. 바람이 조직을 이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흔히 하는 말대로. 네. 혹시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탄핵 정국 초기만 하고 대선 초기만 하더라도 많은 수의 그 우파 지지자들은 몇몇 개인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수의 실패가 아닌가, 보수가 이제 샤이 보수라고 하면서 더 이상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해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지율도 곤두박질했던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 이제 홍준표 후보가 나섬으로써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보수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고 보수를 대변할 만한 목소리는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네. 보수층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보수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투표율이 낮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번 사태에 있어서 가장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일각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보수 우파 지지자들이 투표를 안 했겠었죠. 하지만 투표 높아지는 그분들 역시 이제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우리가 우리 대표로서 홍준표 후보를 보수의 대표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의사 표현이기 때문에 절대 저희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포기하려던 보수층이 그렇죠. 나오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문재인 후보 측에서도 뭐 이거 당연히 유리하다고 보시겠죠? 예, 뭐 투표율이 높다는 것 당연히 어떤 넓은 어떤 지지 기반, 튼튼한 강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후보에게 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일반적인 분석이죠. 우리 변환봉 수석 대변인 지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하고 정반대의 지금 해석을 하기 때문에 바로 제 말씀을 지금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지금 이제 논점은 그동안 보수가 국정 탄핵 사태를 맞이해서 부끄러워서 차마 투표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양심 있는 보수들이 이제는 그런 시기를 넘어서 대안이 있으니 한번 투표해보게 투표장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강한 바람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그중에 양심 있는 보수 세력들은 아직도 저렇게 반성하지 않은 홍준표 후보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대해서 아직은 부끄러움을 더 많이 느끼고 계실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당연히 원칙과 신뢰 이런 것들을 가치를 존중하는 보수의 양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그런 분이 투표장에 나온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유승민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높고 지난 대선 투표율 75%를 감안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 80% 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계산을 해봅니다만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바로 그러한 어떤 보수들이 아직까지는 부끄러움, 양심에 비추어서 나 정말 이번에 투표 포기할래라고 하는 흐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80% 가까이는 가되 80%는 안 높고 약 78% 정도 선에서 총투표율이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리 변환봉 수석 대변인과의 반대 등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 잊지 말고 우리 배진교 대변인부터 이렇게 다시 한번 가죠. 네, 아무래도 저희 정의당이나 아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높은 투표율만큼 두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상당히 많이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번 대선은 탄핵 국면에서 촛불 국민들이 또 열어주신 선거이고 또 앞에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보수를 지지하셨던 분들이 투표할 후보를 못 찾다가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새롭게 부각하면서 투표할 후보를 찾게 되면서 소신 투표층들이 상당히 늘어났고 특별히 2030 세대의 투표율이 상당히 지금 사전 투표를 볼 때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심상정 후보가 두 자릿수 목표와 그 다음에 대선 국면에서 열어주신 국민들이 정권 교체와 국민 대개혁, 국가 대개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홍준표 후보를 저희 심상정 후보가 이겨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전 투표뿐만 아니라 본 투표에 가서도 이러한 의지들이 반영돼서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럼 뭐 우리 유승민 후보께서도 비슷한 기대를 하시는 그런 상황이실 텐데. 뭐 약간 겹치는 말씀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투표율이 높아지는 거는 그만큼 민심이 표심에 이렇게 많이 반영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높은 사전 투표율 그리고 앞으로 투표율이 높아질 예상에는 감히 유승민 효과로부터 비롯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변환봉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이제 탄핵 사태로 인해서 보수층이 잘 드러내지 않고 좀 의기소침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한 소위 샤이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샤이 보수층이 그냥 잠잠하게 있다가 뭔가 새로운 상품이 나온 거예요. 유승민이라고 하는 이 개혁 보수의 진정성과 강한 의지를 가진 유승민 후보가 나오면서 보수에도 저런 사람 있으면 나 떳떳하게 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샤이 보수가 프라우드 보수로 바뀌면서 이제 의사 표현을 많이 하시게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젊은 보수층이 굉장히 이 보수 쪽으로 신규 유입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투표를 안 했을 정치 혐오, 불신, 무관심층이 이 유승민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정치인의 등장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지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새롭게 유입되는 그런 층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말씀하셨지만 이 소신 투표. 지난번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각자의 그 표현이 참여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구나 하는 거를 일단 경험한 분들
또 그동안의 투표가 1당 2당에 휩쓸려서 몰아주기 투표를 함으로써 우리 정치가 계속 양극단의 패권 세력이 대립하고 갈등하고 네. 반목하는 그 정치를 반복했구나 하는 그런 각성에서 이번에는 소신 투표를 하는 투표층이 많이 네. 늘어나서 사표 심리 때문에 투표를 안 해야 되겠다 하는 층들이 이제 줄어들었다는 네, 거죠. 네, 그만큼 소신 투표층이 늘어난 이 세 가지는 저는 감히 유승민 효과에 기인한다. 네, 네. 이렇게 유승민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이제 신상품 효과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매력 있는. 예. 예, 알겠습니다. 제일 잘 파셨네요. 당첨. 예, 자, 정말로 어디로 갈지 제가 뭐 속단할 수 없는 것들이고요. 잘 보시고 아직 마음을 못 정하신 분들 있으면 다 판단하시겠죠? 자, 그런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사이에 첨예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놓고 새로운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관련된 내용 보시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신은 국민의당과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공개한 가까운 동료라는 사람의 인터뷰는 가짜가 분명한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준용 씨의 대학 동문들 주장처럼 이 사태는 검증을 넘어선 인격살인이자 마녀사냥이고 중대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2012년도에는 문준용 씨가 아버지 선거운동을 활발히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숨어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그런데 문준용, 나와라 문준용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 공방을 뭐 마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요. 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좀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의혹을 제기한 저희 쪽에서 오늘 아마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셨죠? 민주당에서 박광원 대변인이? 우리 국민의당에서 먼저 예. 의혹을 종합적으로 하시니까 예. 먼저 의혹을 제기하시죠. 그렇습니까? 그럼 예, 그런 거 먼저 거기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답하시고 그렇게 제가 하시죠. 다시 그러시죠.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이 좀 이 사건이 굉장히 굉장히 이게 베일에 쌓여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드러나지 않고 조금씩 나왔기 때문에 시청자들께서도 저게 뭐야? 자꾸 들어보긴 했는데 내용이 대체 뭐야?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시면. 이 고용정보원 문준용 씨,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가 고용정보원이라는 공공기관에 2006년 12월에 응시를 해서 2007년 1월에 이제 합격을 해서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고용정보원이라는 조직은 2006년 3월에 처음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2006년 3월에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 민정수석이었고요. 그 직전까지 3급 행정관으로 노동비서관인가요? 노동비서관으로 근무했던 분이 권재철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문재인 수석의 밑에서 근무하다가 직속 부하죠. 근무하다가 새로 만들어진 고용정보원의 원장으로 가게 됩니다. 예. 아마 민정수석의 동의가 없었으면 어려웠겠죠. 그렇게 가게 되는데 그 3월, 그러니까 그 세워진 9개월 후에 고용정보원이 새로 생긴 지 9개월 뒤에 문준용 씨,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가 취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경위는 조금 짧게 해주시고 이제 새롭게 문제되는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면 집중해 주시면.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부하 직원이 원장으로 있던 회사에 자기의 자식을 취직시킨 거죠. 근데 그 자체로 이제 이거 이상한데라고 이제 의혹을 그때 제기를 한 건데요. 이제 그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그 문준용 씨의 입사 과정입니다. 이 고용정보원은 15일 동안 공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신입사원 모집할 때는. 근데 6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 모집 분야에 일반직이 없었어요. 그리고 문준용 씨가 지원한 동영상 이런 건 아예 없었고. 그러니까 모집도 하지 않았는데 문준용 씨가 귀신같이 알고 지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또 그 지원할 때는 필수 서류가 있었는데 학력 증명서를 내야 돼요.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학 졸업 예정 증명서를 내야 되는데 그것도 내지 않았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상대변인 잠깐만. 그러니까 예. 지금 문제되는 게 국민의당이 문상호 씨라고 하는 그러니까 문준용 씨의 친구가 인터뷰를 했는데 뭔가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뭐 해줬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집중해 주시면.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좀 짧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지원 서류도 제대로 안 내고 귀걸이단 사진을 달아가지고 자기소개서는 달랑 12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30명을 떨어뜨리고 붙었는데 그 직장이 3,500만 원이 넘는 초봉을 받는 회사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좋은 회사, 신의 직장에 이렇게 허술하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민정수석이었던 아버지의 후광이 없으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겠느냐라는 게 이 사건의 의혹의 전부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한테 제보가 왔어요. 마지막 TV 토론을 보고 문재인 후보가 우리 아들 실력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니까 그 문준용 씨를 잘 알고 있는 네. 미국 뉴욕의 파슨스 스쿨의 동료가 자기가 TV 토론을 봤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 그러면서 제보를 해온 겁니다. 그런데 문준용 씨가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를 했는데 듣기를 우리 아버지가 이력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해서 제출을 했다. 네. 나는 아트, 예술하는 사람인데 내가 미쳤다고 거길 가냐. 고용정보원 이런데 내가 왜 가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저희한테 제보를 해와서 이거 봐라. 이거는 아버지가 이렇게 개입한 거 아니냐라고 저희가 의혹을 뒷받침하는 그런 증거로 제시를 한 거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어저께 민주당에서 이제 반박하는 그 파슨스 스쿨의 다른 누구죠? 문상호 씨라는 문준용 씨 친구입니다.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박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그것까지 말씀하세요. 예. 문상호 씨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문준용 씨의 파슨스 스쿨 동기인데 그 동기 2008년에 입학한 사람은 6명이 전부인데 한국 사람이 그런데 한국 사람이 6명이 전부인데 뭐 다 미국에 있고 한국에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그런데 자기는 국민의당하고 통화한 사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에서 증인이라고 나온 사람이 가짜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이제 오늘 증인에게 나온 그렇습니다. 박광원 단장이 얘기한 거죠. 자, 그 이제 국민의당 입장을 이제 들었고요. 아니죠, 박시는데 또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의혹 민주당에서 반박한 거고 거기에 대한 저희 입장이 국민의당 입장이 조금 아까 3시에 발표가 됐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아마 그건 반영이 안 잠깐 된 거예요. 딴중에 톡시도 필요하면 얘기 들으시고요. 예, 우리 박시현 대변인의 얘기 좀 듣겠습니다. 우리 장진영 대변인께서 아마 선거 기간 내내 이 문제를 파헤치시고 집중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아주 그냥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자, 우선 그 문제부터 간단히 답변 드리면 지금 그 국민의당에서 증인으로 내세운 분의 말씀에 의하면 4가지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첫째, 남성이시고요. 그죠? 남자 목소리 하셨죠? 두 번째, 2년 정도 문준용 씨와 함께 파슨스에서 함께 공부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준용 씨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과 함께 들은 분이고 네 번째, 현재 한국에 거주하시는 4가지 조건을 말씀에 해당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준용 씨와 그 당시에 함께 유학했던 분이 6명인데 이 조건을 충족하는 분은 딱 1명입니다. 그것이 문상호 씨입니다. 그러니까 문상호 씨가 본인이 직접 실명 밝히고 그렇죠. 나온 자기는 겁니까? 밝힌 거죠. 그래서 그게 해당되는 사람은 난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자기가 페이스북에 글을 쓴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걸 얘기한 겁니다. 나는 내 이름을 실명을 밝히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국민의당에서 내세운 증인이 그러면 누가 봐도 그 동기들은 나라는 걸 아는데 그 실명을 밝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오늘 그 장진영 대변인께서 내부 제보자에게 실명을 밝히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서로 의혹을 제기했고 또 충실하게 설명하는 과정이니까 누가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장진영 대변인과 국민의당에서 말씀하신 문준용에 대한 의혹 중에서 자, 4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고용정보원 인사 담당자와 내부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인사서류를 파기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하셨잖아요. 자, 그것은 변호사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그것을 그 회사를 그만두어서 인사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없으면 파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시죠? 그다음 두 번째, 여기에 문 후보 아들이 상급기관에 파견 나갔는데 근무도 하지 않고 월급을 받았다. 예, 인정했습니다. 파견 나갔는데 그 파견 나가 상급기관에 근무를 할 필요가 없어서 내부의 그 TF에서 똑같은 내부 근무를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역시 잘못된 것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또 마지막에 고용정보원의 권모과장이 권양숙 노무현 대통령 전 영부인과 부촌인가 뭐 이래 대해서 그것도 특혜다 했는데 그것은 이미 아닌 것으로 됐고 그 국민의당의 이용주 공명선거 단장이 이미 사과까지 한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서울대 인터넷 커뮤니티에 어떤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들었다 했는데 그 아버지가 나는 문준용 씨 그 취업이나 감사 당시에 뭐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거기 있지도 않았다라고 해서 지금 국민의당과 장진영 대변인께서 주장하시는 많은
그 의혹들이 네. 사실이 아닌 것으로 계속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감사한 일이지만 저희도 성의껏 이야기하고 있으니 어쨌든 이 문제는 선거가 내일 모레인데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으면 지켜보시기로 하고요. 또 우리 옆에 반환봉 대변인 계시지만 이 문제는 자 2007년에 노동부 감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집권당의 노동부 감사니까 좀 봐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어서 야당에 제기가 돼가지고 그 당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것을 특별 조사를 3일이나 했습니다. 3일이나 했는데 그 당시에 환노위원장이 누구시냐면 지금의 홍준표 후보십니다. 이 문제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만약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지금 홍준표 후보께서 이걸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어쨌든 저희는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끝까지 답변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 이미 이제 과거에 얘기했던 것은 다 말씀하셨고 또 해명하셨고 하니까 오늘 이 핵심적인 문제,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제시한 문준용 씨의 친구의 증언이란 게 가짜다. 이런 게 지금 민주당 주장이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않다는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 박수현 의원께서 4가지 전제 조건에 맞는 사람이 지금 문상호 씨 한 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문준용 씨와 파신스 스쿨을 같이 다닌 사람이 그렇죠. 남자고 뭐 2년 같이 다녔어야 되고 한국에 있어야 되고 뭐였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남자 한국에 있는 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표를 할 때 동료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문상호 씨는 동기를 기준으로 같은 동기를 기준으로 6명이다. 근데 6명 중에 알아보니까 자기밖에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중대한 전제 착오가 있었던 겁니다. 동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가 동기보다 훨씬 넓고요. 저희가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신 분은 파슨스 스쿨의 동료, 파슨스 스쿨 출신이 맞고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굉장히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고 단정을 하셨는데 그 전제가 틀린 거예요. 저희가 동기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동기라고 얘기를 한 걸로 전제로 해서 지금 반박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반박. 이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장 변호사 말씀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 반박을 짧게 하면 자 그럴 줄 알고 저도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동기와 동료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건국대학교 동료들 한 10년 차에 걸쳐서 문준용 씨를 아는 많은 동료, 선후배들이 다 증언을 해서 성명서를 발표했지요. 수십 명이. 아니 그분들은 건대 동문이죠. 지금 파슨스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이. 아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대응이 아닌 거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장 변호사님 따로 할 문제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잠깐만 장지정 변호사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자 이 문제는 어차피 뭐 서로 의혹을 제기하고 저 와서 해명을 하는데 이것이 명백하게 밝혀질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혹 제기해 주신 걸 충분하고 저희도 해명한 걸로 충분해서 이건 국민께서 판단하실 문제고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깐만 장 대변인 이제 다른 분들도 좀 얘기를 하셔야 되고 또 넘어가야 되니까 이번 이제 아까 충분히 좀 아마 이게 말씀하신 부분들 주장과 반박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충분히 들으셨을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마무리만 할게요.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마무리만 진행되면 다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마무리만 그러면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집권 초기에 반드시 국정조사가 실시돼야 되는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국정조사거리가 충분합니다. 국정 초기에 국정을 치고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에 발을 묶여가지고 국정이 굉장히 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준용 씨가 나와서 해명을 하면 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남의 자식까지 데리다가 남의 자식까지 데리다가 선거운동을 시키는 문재인 후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 자식이 숨어서 지금 나오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직접 해명하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마무리하고요. 혹시 뭐 좀 우리 또 이 문제는 저희 자유한국당도 상당히 초기부터 문제를 제기했었던 거였는데 한 2가지 정도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채용 과정에서 2명 모집에 2명 지원해서 2명이 모두 합격했던 거였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지지난 총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총선에서 지역 그 방송에서 얘기하면서 20명 모집에서 2명이 합격한 거다라고 잘못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때 이제 뭐 사실관계를 제대로 모르셨던 건지 일부러 틀려셨던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로 아까 이제 2007년도 이명박 정부 때 감사를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명박 정부 감사 결과서 원문을 보시면은 채용 과정이라든가 절차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의혹이 제기가 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증거는 잡지 못했기 때문에
조치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지 내용상으로 보면은 감사 결과에 있어서도 분명 의혹이 있다는 건 인정이 됐던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감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이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저한테 30초만 시간 주십시오. 아니, 됐어. 아니, 그건 이거는 중대한 문제. 당사자니까 좀 아니, 이 짧게 문제는 말씀하시고요. 제가 아까 예. 그 우리 장진영 대변인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브리핑을 잘 국민께 하실 수 있도록 시간도 넓은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말씀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저희들이 열린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고 예.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국민께 맡겨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말씀하시고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뭐 곧 국정조사든 뭐든 해서 밝혀내야 되고 밝혀질 거라고 보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문재인 후보 쪽에서 이런 그 귀책 사유가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초기에 본인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뭐 아니면 아닌 걸로 당당하게 했으면 됐을 것을 이거를 계속 문 후보가 뭐 지난 대선에도 나왔던 거다 다 했는데 왜 그러냐 뭐 막 고마해라 뭐 이러고 이게 문제가 있었으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다 뭐 파헤치지 않았겠냐 이런 식으로 자꾸 회피하고 네. 어물쩍 넘어가고 굉장히 오만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결국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이거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시죠. 문재인 후보한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제 홍준표 후보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수 대결집으로 역전 가능성이 있다. 역전이란 건 뭡니까? 뭐든 뭐 안철수 후보를 넘어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후보까지 넘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뭐 골든 크로스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분의 네. 이제 그 나름 지지에 대해서 자신감을 호소하시고 충분히 네. 우리 보수가 결집된 목소리를 내므로 인해서 네. 충분히 문재인의 그 좌파 정권의 집권을 저지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홍준표 후보의 집권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죠. 어디 해외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다면서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일본 NHK하고 영국 INT 같은 데서도 보수가 네. 결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번 선거에서 대역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물론 그 언론들이 해당 언론들이 뭐 보수 저널이긴 하지만 네. 분명히 그 한국 정세에 대해서 그 보수의 결집과 좌파의 분열로 인해서 그 또 안보 정부이기 때문에 이 예. 상황에 있어서는 홍준표 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있다, 대역전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했던 사실입니다. 보수표가 진짜 홍준표 후보로 결집하고 있다. 뭐 홍준표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이면서 넘어섰다. 이건 이 어떻게 제가 됩니까? 얘기를 해야 잠깐 말씀하시고 예.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뭐 예. 1일 1막말을 연이어서 하고 계시는 홍준표 후보의 말씀이야. 네. 뭐 그거를 믿고 말고는 그냥 보는 사람에 맡겨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변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저는 다른 거 못 봐겠어요.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일본 NHK, 영국 INT 세 개를 말씀을 했어요. 네. 근데 INT가 실제 있는 언론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했더니 안 나오더라 누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없어요? 예. 없죠. 예. 이렇다니까요.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제가 봤어요. 기사를 봤는데 기사 읽어보셨습니까? 예, 기사를 봤는데 홍준표의 대역전 가능성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혀.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나와 보수가 결집하고 있어서 문재인을 역전할 수가 있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보수가 네, 결집해서 그래서 문재인이 꼭 이기는 건 이기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막판 역전 가능성이 있다. 전제 조건은 중도가 완전히 한 후보에게 몰빵할 경우 이렇게 전제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 여기서 무슨 홍준표 후보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이게 이제 가짜 뉴스입니다. 이런 걸 보고 다른 분들이 우리 변 대변인 말씀을 야 이게 MBN에서 이런 말을 했다 이래가지고 가짜 뉴스가 나가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을 모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거 예. 막판에 저희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이 바로 홍준표발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를 후보가 직접 대놓고 이야기를 하세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지금 단식을 하고 있다는 등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네. 이런 얘기를 그 입에 올리는데요. 그 외신이 그렇게 보도를 했다는데 보수 대결집, 보수 대통합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게 너무 탄핵 사태로 인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정치가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든 균형을 잡으려면 보수 대결집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 보수 결집의 주체가 낡고 부패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홍준표와 자유한국당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아마 외신들이
그 보수 결집 이야기할 때는 이 막바지에 유승민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혁 보수의 아주 매력 있는 이 후보가 나타나면서 이 중도나 보수가 유승민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가능성을 네. 진단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한 말씀 정의당에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하셔야죠. 같습니다. 최근에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 등 친박 핵심들에 대해서 징계 당원권 정지 해제와 그다음에 그 바른정당 탈당하셨던 분들에 대한 입당을 정식 절차도 밟지 않고 지금 허락을 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러한 현상이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후보의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몸부림은 바른정당에서 의원님들이 탈당한 거였죠. 그래서 몸부림 잘못 치면 뒤로 지난번에 자빠져서 역풍이 한번 불었듯이 이번에 실제 서청원 의원님이나 최경환 의원님, 윤상현 의원님은 과연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본인들의 잘못과 반성이 없었고 물론 대국민을 향해서도 반성이 없었고 홍준표 후보 스스로가 이분들에 대해서 양아치박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어떤 부분들을 인정하셔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 국민들이 참 답답해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몸부림은 아마도 뒤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벽에 받아서 졸도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말씀은 이제 역풍이 심하게 불 거라 이렇게 좀 표현을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까지 듣고 제가 최종적으로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보니까 그 한국에 주재한 기자가 쓴 것도 아니고요. 홍콩에 있는 기자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현실 잘 모르고 책상에서 쓴 글이고 그 내용도 아까 우리 장진영 대변인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가서 보수라고 정확히 돼 있는데 보수가 한 후보에게 완전히 표를 몰아줄 경우 그걸 전제로 해서 근데 가능하지도 않은 전제로 한 것을 한국 상황을 잘 모르는 홍콩 주재 기자가 그냥 쓴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아전 인수격으로 한 것이고요. NHK는 아무리 찾아봐도 뭐 찾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INT. 우리 그 INT는 제가 찾아보니까 홍준표 후보님께서 좀 실수하신 것 같은데 ITN이라고 하는 상업 뉴스가 있긴 있던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그걸 바로 잡고요. 어쨌든 그 새로 바른한국당을 탈당한 의원들을 바른정당을 탈당한 의원들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친박 징계를 풀고라고 하는 것 좋습니다. 뭐 내부 사정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국정농단의 온상으로 완전히 회귀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묻고 싶은 게 친박 징계 풀고 다 그렇게 하려면 새누리당이라는 당명은 언제 복당합니까? 이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죄송하긴 하나 어쨌든 그 자유한국당 홍준표가 진짜 표를 많이 얻는 길은 철저한 반성과 사죄 그리고 겸한 자세 이것이 문제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짧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하십니까? 그 이제 사실 홍준표 후보가 언론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함을 많이 토로를 하셨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많이 말씀을 하셨죠. 사실 저는 이 자리 자체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도 타임지에서 나올 때 정확한 워딩은 문재인 후보는 김정은을 다룰 협상가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그거를 평가했다라고 해서 자화자찬을 했었습니다. 태풍이 상당히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가 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해서 그 얘기를 했었던 경우에는 뭐 완전히 이렇게 상당히 인신비하적인 공격을 상당히 당하게 됩니다. 그 문재인 후보와 차원이 다른 정도의 공격이었죠. 오늘 보셨으면 아셨겠지만. 그리고 SNS는 개인 공간에서 자기 지지자를 향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것이 어떤 공식적인 당의 보도자료가 아니라 그야말로 나를 지지하는 SNS 나의 친구들에게 이거 홍준표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뭐 대단한 것이냐 이렇게 초점을 맞추기 과연 맞는 것이냐. 홍준표 후보 유세장 가보시면 3, 40분 동안 1시간 동안 막말만 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한 마디, 두세 마디를 잘라내가지고 홍준표를 계속 막말을 한다. 일일 막말을 하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문재인 후보도 그렇죠. 문재인 후보도 타임에서 실수를 하고 있고 다른 후보들도 다 실수하십니다. 자극적인 언사 사용하십니다. 뭐 보수들을 횃불로 태워 죽이겠다. 국보수 괴멸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한 번 해프닝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홍준표가 말을 하게 되면은 몇 날 며칠 재생산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걸까요? 홍준표가 과연 그만큼 비난을 받고 1대4로 이렇게 돼야 될 상황인지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이렇게 되면 홍준표 후보가 언론에 대해서 섭섭함을 토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예, 30초만. 아니 잠깐 이건 뭐 다른 안철수 후보 얘기를 드릴 테니까 언론에 대한 섭섭함은 이제 모든 후보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전부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안철수 후보 얘기도 또 해봐야죠. 3번이니까 여론조사 뒤집는 대역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스트라다무스라고 예언이 네. 100% 맞았다. 예. 이 예언도 맞습니까? 문재인 후보를 이길 것이다라는 예언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예언을 했었는지를 보면 네. 이 예언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도 어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억나십니까? 작년 4.13 총선 때 모든 여론조사가 네. 국민의당이 20석이 안 될 거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는 여론조사상으로는 10%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의 목표는 40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 까보니까 39석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국민의당 내에 뭐 박지원 대표님이나 이런 기라성 같은 정치 선배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무도 못 맞춘 거를 안철수 네. 후보가 딱 맞춘 거예요. 그건 그때 이제 다 예. 놀랬죠.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저 탄핵 국면에서도 보면 네. 어땠나요? 그 반기문 총장이 설 연휴 지나면 사퇴할 거다. 네. 라고 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됐잖아요. 또 뭐 황교안 총리도 불출마 선언할 거다. 그것도 그렇게 됐고. 예. 이런 이제 예언들을 쭉 해 오셨고 네. 자기의 예언 실력을 그렇게 증명해 보였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번 예언은 어떤 근거로 그 말씀하세요? 이제 남는 게 딱 하나입니다. 이제 네. 이제 다 맞췄고요. 네. 내가 안철수와 문재인의 대결 구도가 될 거다. 이것도 맞춘 거죠. 네. 그 다음에 남은 게 안철수가 이긴다. 요게 이제 하나 남은 겁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렇게 예언 실력을 보였기 때문에 야, 이것도 이제 맞겠지?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 근거는 이겁니다. 지금 투표율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네. 그렇게 되면 확장성이 있는 후보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정 지지층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한계가 있는 거고 네. 확장성이 누가 있느냐, 그 다음에 비호감도가 누가 낮으냐, 요거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요소에 따라서 누구한테 가장 유리하냐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예. 안철수 후보가 진보 보수 모두에게 또 영남과 호남 모두에게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확장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예. 비호감도는 뭐 1, 2위가 지금 1번, 2번이 2번, 1번인가요? 2번, 1번 순서대로 비호감도가 높고 네. 안철수 후보가 비호감도가 낮습니다. 그다음에 당선 가능성 면에서 보면 비호감도는 나머지 이제 4번, 5번 후보도 상당히 낮지만 당선 가능성은 안철수 후보가 이제 가장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결합해 보면 네. 안철수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여론조사와는 달리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결과를 지켜봐야 될 텐데. 그러면 홍준표 후보가 또 반론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죠? 이거는 보수 대결집이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일어난다 이런 얘기인데. 아니, 진보도 물론 안철수를 지지합니다. 네. 저희가 다 먹겠습니다.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 눈에 물대기인데 아무리 용한 점쟁이라도 자기 앞일은 못 맞춥니다. 안철수 대 문재인 구도를 예측하셨지만 이미 그거는 언론에서조차 1강 2중으로 무너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홍준표 후보는 스스로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다. 2강 구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많은 예언을 맞춰오긴 했었지만 자신과 관련된 예언은 틀리는 결국 점쟁이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일은 맞춰도 자기와 관련된 일은 맞추기 어렵다. 다른 분들 짧게 좀.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예, 그러시죠. 진수희 본부장. 죄송하지만 이제 조금 힘들어 보인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네. 안철수 후보가 그 경선 초기에 굉장히 치고 올라가서 안철수 바람이 불었지만 이번 선거 굉장히 특이한 게 이 보수 중도 진영에 굉장히 여러 가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네. 처음에 반기문 바람, 그다음에 안희정, 안철수 바람까지 불고 이제 홍준표 후보가 조금 뜨긴 떴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러니까 한 번 안철수 바람이 불었다가 꺾였는데요. 정치판에서는 선거전에서는 한 번 꺾이면 다시 치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상승 추세가 꺾였다. 예, 이제 보수 중도 진영의 마지막 바람은 유승민 후보가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9회 말 투아웃 때 4번 타자인 유승민 후보가 이제 타석에 들어서서 4번이니까 4번 타자. 예, 4번 타자가 마지막 타석에 들어서서 지금 끝내기 역전 홈런을 쳐서 시원하게 담장을 넘길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배팅하니 좀 이따 이제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마지막에 지금 유 찍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유승민을 찍으면 기적을 보실 수 있다. 기적을 보실 수 있다. 네. 아까 장지정 대변인도 기적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떤 기적이라는지 보시고요. 저도 한번 먼저 제가 먼저 예. 먼저 하시죠. 그렇습니까? 네. 지금 자꾸 양보를 하시는데. 오늘. 뭐 확장성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확장성은 있었으나 실제 지지율은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개혁적 성향의 지지자들은 심상정을 지지했고 심상정의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언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고맙다고 하셔야 되겠네요. 예, 우리 뭐 박 대변인도 가까이 지금 다 기적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아마 현재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신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깜깜이 기간이지만 각 당에서도 여러 가지로 자체 조사를 통해서 아마 흐름들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솔직하게 믿고. 그러나 이제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좋은 정권 교체, 대선 이후에 협치의 구심력을 확실하게 갖기 위해서는 정말 과반 이상의 득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좀 아직 다다르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4번 타자 말씀하셨어요. 묘하게 네. 또 4번이니까. 그런데 이제 보수 표심이 돌아오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뭐 말씀하시는 건 이제 유승민에게 돌아오고 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또 홍준표 후보를 계속 적폐다, 이른바 뭐 보수의 수치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결국 홍준표 후보와 표를 나눠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데 네. 뭐 나눠 가지겠죠. 그러나 예, 우리 쪽에 훨씬 더 많이 온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저희들이 네. 현장을 다녀보면 그걸 굉장히 체감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제가 아까도 약간 당위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탄핵 사태 이후에 이 굉장히 많이 진보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으면 정치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균형을 잡아주는 보수의 대표가 정말 낡고 부패하고 또 반개혁적이고 반헌법적인 이런 그 홍준표 후보나 자유한국당으로는 이 균형이 잡아지질 않습니다. 네. 균형이 잡아진다 해도 건강한 정치 발전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인 정말 이 보수 개혁 해가지고 저희들은 늘 그래요. 보수가 개혁돼야 보수가 바뀌어야 이 나라의 정치가 바뀔 수 있다. 네. 그 바뀌는 주체가 저는 바른정당과 유승민 후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저희들의 강한 호소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해오고 그게 표로 지금 연결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아마 이제 내일 모레 5월 9일 날 그게 완성되리라고 저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또 이제 홍준표 후보가 많이 대답을 하셔야 되겠는데 홍준표 예. 후보를 많이 지금 공격하고 있죠? 아유, 당연히 유승민 그러시겠죠. 후보가. 네. 유승민 후보가 정말 개혁적인 보수령을 지향을 하고 있고 보수의 대체제가 될 수 있고 홍준표 후보가 보수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네. 홍준표 후보가 내세운 공약 중 이러이러한 부분은 보수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 홍준표는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아니고 진정한 보수는 유승민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유승민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언론의 표현에 빗대서 그냥 홍준표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와 막말 외에는 없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왜 보수가 아닌지 얘기보다는 그냥 품격이 없다, 막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수가 아니다라는 네거티브는 없는 것 같아서 네. 과연 그것이 보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의문이고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유한국당은 그래도 전국 정당이고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지역 밑바닥의 정서는 누구보다 잘 파악을 하고 있고 만약 지역에서 홍준표 후보가 보수의 대변자가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지역을 통해서 저희는 바로 당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당원들을 통해 듣는 얘기는 보수의 대변자는 홍준표라는 것입니다. 네. 좀 짧게 다른 분들 또 평가하실 분 있으면 짧게 해주시면 혹시 장재현 네, 대변인.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의 얘기에 대해서 보수가 유승민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다. 이런 평가는? 네, 먼저 뭐 유승민 후보 쪽에서는 예. 이렇게 하시겠죠. 그리고 또 얼마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얼마 동안? 실제로 예. 앞으로 계속 가야죠. 흐름이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있었으면 진심으로 그게 한국 좋겠어요. 정치가 발전하는 예, 과정입니다. 진짜로 부세어라 유승민. 아니 이제 5월 5일 날 저는 홍준표 후보가 어린이들 만난 걸 보고 섬찟했어요. 왜요? 아니 지금 어린이 부모들이 제일 무서운 게 홍준표 후보가 하는 말을 애들이 들을까봐 제일 무섭다. 네. 하도 막말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금 담론의 주인공은 유승민이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예. 홍준표 후보가 아니라 새로운 보수의 씨앗으로 유승민 후보를 선택하는 예. 그런 국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심상정 후보도 좀 얘기를 해봤는데 죄송합니다. 짧게 해서. 자, 어떻습니까? 좀 이른바 사표 방지론. 이걸 지금 확실히 얘기하셔야 되는 거죠? 사표가 아니라 1타 3표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뭡니까? 무슨 얘기죠? 먼저 계속 이제 민주당 쪽에서 부자 몸조심 하시느라 자꾸 네. 사표론을 얘기하시나 이랬는데 전병환 전략본부장님까지 나서셔서 사표론을 얘기하는 걸 보면서 네. 이건 민주당이 아주 전략적으로 어떤 의미는 없고 보면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가 성장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며칠 전에도 제가 토론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탄핵 국면에서 이 대선을 열어준 촛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합의 60% 이상이 돼서 정권 교체와
국가 대개혁을 함께 이루라고 하는 것이 네. 예, 촛불 국민들의 요구고 지금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든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든 이런 지지를 하는 분들은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자꾸 사표론을 얘기하시는 걸 보면 저희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섭섭한 것뿐만 아니라 네. 이제는 그만하셔도 되지 않냐라고 하는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세게 말씀하셔야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또 한 자, 그럼 가지는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예. 그래서 지역에 있는 우리 이제 촛불 국민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이기면 촛불 국민들 입장에서는 판정승이지만 네. 문재인 후보와 함께 우리 심상정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이기면 네. 촛불 국민들 입장에서는 KO승이다. 네, 그러니까 네, 함께 이길 수 있도록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알겠습니다. 것이 지금 네, 네.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예. 예. 심상정 후보가 1타 3표를 얘기한 거는 첫 번째로 이제 60년 적폐 세력 그리고 그 국정농단 세력인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후보를 우리 정치판에서 밀어내고 두 번째로 안철수 후보가 대체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진정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대체 세력으로서의 심상정 후보 그리고 문재인 후보로 정권 교체가 됐을 때 그 대개혁을 밀고 갈 후보로서의 심상정 1에서 1타 3표라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심상정 후보의 찬조언서까지 들어봤고요. 아니 그렇게 응원하는 네, 오늘 것만. 여기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